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또 네. 이야기 좀 나오고 있거든요. 위안화 강세가 또 우리 원화 환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이렇게 된다면은 서로 동조화될 수밖에 그쵸. 없는 게 또 네. 환율이니까 그쵸. 하향 안정화가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도 네, 있겠죠. 좀 도움이 될 될 수가 있는 네. 거죠. 워낙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약세를 원하는 걸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다들 내년은 달러 약세가 재개되는 해가 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네. 실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달러 약세가 된다면은 우리도 다시 1,300원대 환율로의 진입 네.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최근에 또 시장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인데요. 지난주부터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500원을 갈 것인가라는 우려감이 급증하는 가운데 또 당국의 개입으로 지난주 말에 1,400원 40원대까지 좀 내려서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환율로 인한 시장의 움직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집으로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로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환율 때문에.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이럴 수가 있나요? 네. 경은은 그 지금 한 네. 10수년 만에 보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옛날에 네. 그 이현상 대표하고 두 분 MC 보실 네. 때 한밤에 증시 포차.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저 그거 출연하느라고 뭐 저녁 내내 저기 헤매다 막 한경 가고 했는데 네, 네, 저 네. 당산동 시절.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아유 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또 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얘기를 또 제가 해야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 오랜만에 또 뵙고 또 환율 이야기를 여쭤볼까 하는데 네. 또 소장님 또 환율 전문가시니까 또 환율에 대한 궁금증들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니까요. 오늘 네. 또 심도 있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통해서 예. 최근에 환율 움직임을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한 해 환율이 1,3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한 10월, 9월 말 10월부터 1,400원대로 슬금슬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월 들어서면서부터 여러 가지 당국의 개입과 함께 1,400원 후반대까지 올라왔고 결국에는 1,480원대를 좀 찍으면서 이러다 정말 1,500원까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감이 나왔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24일 하루 만에만 33원이 급락했고 26일에도 거의 뭐 10원 가까이 급락하면서 지금 1,440원대까지 내려왔고 오늘도 이제 1,440원대 좀 아래에서 네. 거래 중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렇게 좀 화면 보시는 것처럼 급등락하고 있는 환율의 변동성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원인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셨을까요, 소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 한 며칠 뭐 환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주식 관련, 경제 관련 채널과 유튜브에서 환율 많이 다뤘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컨텐츠가 실리고 나면은 댓글도 여느 때보다 맞아요. 폭발적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대체로 이번 당국의 개입으로 인한 환율 급락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환율이 1,500원, 1,600원 뭐 이렇게 가는 것은 한국의 위기 상황이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있었는 것에 비해서 그렇다면 내리는 것은 반길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댓글들 보면 분위기가 험악해요. 어떻습니까? 네. 뭐 되겠느냐부터 해가지고 아, 저가 그렇죠. 매수 기회다. 네. 뭐 돈 푸는데 돈 푸는데 돈같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뭐 이런 유예요. 그래서 보니까 많은 그 이제 댓글을 다신 개인들에 이르기까지도 최근에 어떻게 보면 환율 상승에 배팅이 많았구나 하는 걸 느끼죠. 네. 본인 어떤 포지션에 반하는 어떤 시장 흐름이 그것도 지금의 정부 주도하에 급락이, 네. 시장 자율적인 어떤 반락보다도 당국의 개입이라고 하는 이걸로 그렇죠. 움직였으니까. 네. 근데 한번 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저는 일단 개입은 나올 만한 타이밍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십니까? 나올 네. 만한 시점이었다고 보는 거는
또 이렇게 되면 또 댓글 중에 또 저 친구 또 이제 변했다, 또 뭐 정부 실드 치러 나왔다 이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번 예. 우리 조금은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럴까요? 첫 번째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첫 번째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달러는 월간 차트입니다. 한번 조금은 역사를 알아야죠. 우리 이때가 IMF 외환위기 97년 예. 2,000원 갔을 때입니다. 네. 2,000원 갔을 때고 그다음에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고 IMF 구제금융 받았고 이때는 또 우리가 무역 수지, 경상 수지가 또 이렇게 기본적으로 흑자였어요. 벌어들이는 달러 많았고 우리 한국 국민들 그때 금모으기 하는 거 보세요. 역사에 그런 맞습니다. 민족이 어디 있고 그런 맞아요. 이벤트가 네.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왔는데 자, 이 구간은 또 과했어요. 이 구간은 뭐였냐면은 그 당시 중공업체, 조선업체들이 워낙 수주가 좋았죠. 네네. 수주가 좋아서 그때는 진짜 있는 달러 없는 달러 할 것 없이 3, 4년치를 갖다가 거의 다 선물안으로 미리미리, 왜냐하면 그때는 달러 약세 전망이 너무나 강했거든요. 그랬군요. 물량은 넘치도록. 네. 그렇게 해서 선물안 매도 해지를 하는 것이 또 실제 현물안에도 이렇게 밀렸다가 금융위기 터지면서 그 선물안 해지했는 그다음에는 뭐 이미 달러가 다 소진됐으니까. 이때가 금융위기 때군요. 금융위기 때죠. 네. 그래서 1597원을 갔습니다. 저보고 아직도 환율 전문가라고 칭해 주시니까 경은행께서 참 난감한 게 저 이거 하나 맞춘 것 갖고 전문가 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때 1600원 간다고 혼자. 예, 그러셨군요. 그거는 네. 뭐 글로벌리 혼자 외쳤는데. 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보시죠.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의미가 있죠. 이 고점끼리 금융위기 때 고점까지 이렇게 연결한 이 선이 깨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접혔죠. 네. 그 다음에 새로운 고점을 연결했더니 이걸 돌파하는데 조금의 진통이 있었습니다. 한 반년 이상 시간이 네. 걸렸다 올라섰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선을 보면은 어떨까요? 이게 열리면은 또 그 다음에는 어디서 멈출지가 조금 이 가운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다 네. 하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고 여기에는 분명 그것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물론 바깥에서 벌어서 또 바깥에 대미 투자를 비롯해서 또 바깥에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죠. 국내 투자보다는 바깥에서 자꾸 투자를 해야 되는 꼭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무슨 뭐 압박 때문이 네, 아니라 대미 하더라도 투자 정책. 네. 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이제 공장을 지어도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세대로 갑니다. 장가 시집 안 가고 애를 안 낳아요. 네네. 그냥 연금만 바라보고 있는 노인들만 많아지는 이런 인구 구조 하에서는 그죠? 그리고 부자들은 자꾸 나갈라 합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소득세, 상속세, 네. 뭐 이런저런 세금 떼다 보면 도대체 내가 세금을 2번 떼이는가 3번 떼이는가 싶을 정도의 그런 등등으로 보면 그런데 어쨌거나 이 레벨은 열리면 안 되는 좀 긴박한 면이 있었죠. 그 레벨은 인정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시죠. 정부로서는 이 부분이 좀 아팠을 거예요. 네. 보세요. 이거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위에는. 달러 인덱스인데 자, 우리가 지금 1480원대를 2번 봤죠. 자, 이때가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 12월 3일 날 작년에 비상계엄이 있었던 그 네. 상황인데 예. 그때는 그걸 떠나서 달러가 강이었어요. 예, 예. 달러가 강이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110까지 갑니다. 오. 그때 이제 글로벌 달러 시세와 같이 우리 달러 환율이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네. 자, 그 다음에 달러는 2025년 접어들어서 급격하게 약세로 가요. 약세로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은 확정되어 있었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자, 달러는 약세로 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냥 거의 횡보하다가 한 번 더 4월에 또 이렇게 쌍봉을 찍고 꺾입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다음에 이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얼추 이제 100 아래로 내려와서는 이제 뭐 96을 바닥 정도로 하고 네. 이런 가운데 우리도 더 밀리지는 않았죠. 네네. 그다음에 이 구간이에요. 자, 금년 들어서 이제 한 10월부터 이후입니다. 달러는 오히려 약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치솟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 이제 마침내 개입이 단행된 그런 네. 상황이죠. 네. 그러니 이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그 환율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공세가 있었던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야, 지금 글로벌 달러가 이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우리는 그때나 다를 바 없으면 뭐야 하는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시중에서 많이 돌았죠. 네.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뭔가 이게 좀 여기서는 한번 앞서 보셨다시피 막아줘야 되는 이렇게 막혔던 레벨이 뚫린다는 것은 조금 여파가 큽니다. 네. 거기엔 또 역내외 투기적인 매수도 더 붙을 수도 있고 해서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 밀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고 나서는 23일 날 결국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전략적 환해지에 나서면서 간다는 것이고 뭐 얼추 아시는 내용이죠. 뭐 한국경제에서 이렇게 다 그거 했고 다른 보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700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이 중에서 해외 주식만 쳐도 한 486조. 많은 거죠. 많은 건데 자, 여기서 우리 전 세계 시가총액 각 국가별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우리 국민연금이 그러면 한국 주식을 갖다가 지금의 비중으로 갖고 있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는 자꾸 생기잖아요. 우리 시총이 전 세계 시총에 비해서 차지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거는 해외 주식 대비 국내 주식의 비중이 커 보이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해마다 0.5%포인트씩 이렇게 줄여나가기로 했던 게 지금까지의 전략이었는데 네. 이 부분 거기다가 해외 투자했던 거 주식 올랐죠. 미국 거기다가 환율대로 올랐으니까 맞아요. 주가에서도 벌고 환차익도 환율에서도 생기고 벌고. 하는 그런 예. 차원인데 네. 이제 그렇다면은 여기서 환율을 이제 하락에 대비한 해지를 한다. 환해지를 하는 순간에 그만큼 은행권에서는 선물한 매수가 생기는 만큼 현물에서 바로 매도를 하면서 또 은행은 은행대로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밀리는 겁니다. 여기에다 또 아시다시피 자 이제 비과세 당근책이 나왔죠. 네. 자, 요거는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있죠. 예. 정확하게 지금은 뭐 매도 금액 5천만 원 내에서 250만 원 뭐 제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네네. 그건 어디까지나 기획재정부의 예시에 해당했고 이제 실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만들어지고 또 법을 국회를 통과해야죠. 예, 그런 당근들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식의 시장에서는 일단 지켜보자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이거는 뭐 명목 실효 환율이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실질 실효 환율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환율은 올라가지만 그만큼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하는 그 모습이었고 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에 달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저의 제1감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 명제가 부딪히거든요. 시장에 맞서지 말라 네. 하는 명제와 예. 정부에 맞서지 말라 네. 하는 명제가 두 개가 부딪히는데 저는 뭐 있어 보니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맞습니다. 아,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까? 네, 단기적으로. 정부가 칼을 뽑았을 때 거기다 네. 대놓고 자꾸 들이대다가는 다쳐요. 예. 하루에 30분도 40분도 빠질 수가 있는데 네.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도 맞는 거죠. 그러니 네. 단기적인 정부의 개입 효과가 통하는 그 기간 동안에 보다 본질적이고 체질적인 원화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개입 효과가 오래 갈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심리도 완전히 꺾어 놓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단기적으로는 일단 정부에 맞서지 말라라는 격언이 맞는 것 같고 좀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맞서지 말라라는 격언이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계속해서 주게 될지도 참 많이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좀 네. 내놓은 것도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함께 화면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이렇게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국내 투자와 또 외환 안정 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 또 24일에 내놓았던 그런 대책 이전에 그 이전에도 이제 전략적 환해지 TF팀을 또 국민연금과 운용을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전 이 부분이 참 와닿았는데 증권사 대상으로 이제 해외 마케팅 점검을 하면서 제가 좀 구독하고 있던 텔레그램들이 예. 많이 좀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면도 있었고 또 말씀해주신 RIA 또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개인 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세제 혜택들 좀 많이 내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정화 방안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좀 이를 두고 소장님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뭐 해외 마케팅 점검 이런 걸 두고 일각에서는 저도 댓글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뭐 이런 거 닫아도 요즘에 정보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RIA에 대해서도 미국 주식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좀 가만히 두고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좀 RIA를 통해서 리아라고도 하던데 좀 서학 개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그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소장님? 네. 그러니까 예. 그래도 국내 뭐 대주주가 아닌 바에야 우리나라에는 뭐 거래선에 있어도 양도세는 없는데 그래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했던 거는 22% 세금 내지 뭐 벌어서 맞아요. 그 이상을 벌 수 그 있으니까. 이상을 벌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어떤 그렇죠. 거였죠.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한번 따져보시죠. 5천만 원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5천만 원이 진짜 그대로 현실화된다면은 5천만 원을 갖다가 매도했는 가운데 그 중에서 이익분이 예를 들어서 2,500 해서 배로 먹었으면 2,500만 원에 이익이 나는 거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250만 원 공제한 거기다가 22%의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렇죠. 그것도 조금 늦게 하다 보면 다 내는 게 아니고 80% 네, 낸다. 좀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것도 이제 네. 뭐랄까요 공무원다운 발상이죠. 요렇게 요거 기간별로 이제 좀 기간별로 수익을 좀 나눴죠. 예,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 과연 그러면은 다 벌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왜 하는 김에 5천만 원만 해요? 5억을 하지. 그러면 더 많이 들어올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만. 네. 자, 어쨌거나 리쇼링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그래서 RIA인데 저것도 이제 뭐 일단 법적으로 이제 완결이 되면은 증권사들도 금방 준비하겠죠.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주식을 사고 네. 종목 교체는 가능하지만 어쨌거나 1년 이상은 들고 있어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투자자도 그렇고 이러한 방안을 제시한 정부도 그렇고 이제 복불복입니다. 뭐냐? 내년은 좀 들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마침 네. 그동안 쭉쭉쭉 왔던 미국 증시가 내년에 맞아요. 조정을 받아. 그러니까요. 네. 받는 와중에 네. 한국 증시는 이 와중에 삼성전자 막 하이닉스가 날아가요. 네. 갑 오브 갑이 돼가지고 줄 세어가면서 반도체 팔고 네. 이러다 보니까 확 가요. 네. 그러면서 환율도 떨어져요. 네. 그럼 이러면은 땡큐죠. 네. 진짜 정부가 신의 한 수를 갖다가 둔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퀘스천 마크 미국 장이 떨어질 때 한국 장은 안 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그런 면이 있네요. 예. 네. 과거의 경험은 미국 장이 떨어지는 그런 식의 흐름이었다면은 오히려 달러는 강해지던데 하는 흐름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네네.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번 이 정부의 개입은 아주 찬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꽤나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네.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이 차트는 한번 보시죠. 예.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슬라이드 4번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넘겨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네. 예, 제가 여기서 넘겼어야 되네. 이건 이제 우리 보는 통화입니다. 파란색. 즉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우리 원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는 전월 대비 이제 상승 증감률이고 이건 이제 M2죠. 자, M2의 정의 한번 보실까요? 이 협의통화 이 M1에다가 MMF, 수익증권, 시장형 상품, 그리고 2년 미만의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을 M2로 한다. 즉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는 통화를 찍어내는 거에 비해서 M2가 늘어나는 거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네네. 이른바 신용승수, 신용확대, 통화승수라고 하는 대출이 대출을 낳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시기였죠. 자, 거기다 또 하나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연도별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이 M2 증가율입니다. M2 증가율인데 코로나가 팬데믹이 왔을 때 미국이 엄청 풀었네요. 그렇죠. 중국도 엄청 풀었고 그때 네. 우리도 많이 풀었네요. 그러네요. 예. 자, 2023년 고만고만했고 미국은 오히려 줄이고 있었고 네. 중국 돈 푸는 거는 여전합니다. 네네. 그런데 2025년 접어들어서는
우리가 우리가 제일 많네요. 높습니다. 네. 미국의 거의 2배를 넘어서죠. 네. 자,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는데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아니,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 서학 개인민만 탓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이건 유로예요. 유로가 이거 최근 3년 동안의 흐름인데 3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1,300원대 초반이었어요. 이게 이번에 1,700원도 넘어갔다가 이번 개입하면서 조금 내려왔죠. 그러면 작년 계엄 전국 때 대비 더 높아요. 중국 위안도 그래요. 뭐 중국 위안 우리가 익숙한 건 한 180원? 높아야 190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210원도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살짝 내려왔죠. 네네. 그러면은 태국 바트는 이게 뭐 한 37, 8원 하던 예. 이 1바트가 그거 하던 게 지금 이게 뭐 한 47원도 갔던 게 조금 밀렸어요. 네. 우리가 지금 태국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다만 이제 일본도 하도 프로젝트니까 그러다 보니 일본은 오히려 뭐 우리가 익숙한 건 10대 1입니다만 이 900원대 엔원 환율이 100엔당 900원 환율이 그렇죠. 많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렇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요거까지도 한번 보실까요? 네. 달러 위안 환율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2025년 4월 11일이 4월 그 무렵이 꼭지를 찍고 흘러내렸다는 얘기는 1달러당 7.36 위안이 필요했던 것이 지금은 7위안 정도만 주면 맞아요. 되니까 위안이 강해진 겁니다. 그렇죠. 네. 위안이 지난주에 막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위안이 강해졌어요. 예. 위안이 강해진 와중에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즉 달러원 환율을 갖다가 달러 위안 환율로 나눈 게 위안화 재정 환율입니다. 네. 근데 얘는 지금 내려왔고 우리는 올라갔으니까 위안 값이 이렇게 비싸진 거죠. 네네. 자,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한번 보시자고요. 아니 트럼프 일기 때는 관세 2018년에 관세 때리니까 그 관세로 인한 중국 수출 기업들의 부정적인 효과를 환율 높여서 그러면 위안화로 환전할 때 높게 환전하면 좀 덜하잖아 하는 차원에서 위안화 약세로 가는 그래서 7위안을 올라섰다고 포치 깰파차 7칠자 포치 했던 그 상황이었는데 그냥 후루룩 내려왔고 그다음에 네. 이번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네. 중국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이번에도 뭐 무역 흑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무역 흑자가 예. 1조 달러가 넘어섰고 경상수지만 하더라도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까지 벌어제끼는 중국에서 지금 하도 뭐 넘쳐나니까 네. 그게 우리 뭐 진짜 테무 같은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받아보다 보면 야, 이 가격에 이게 가능해? 맞아요. 이게 무료 배송이 가능해? 네네. 무료 반품까지 싶을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막 쏟아내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이걸 볼 것 같으면은 중국 위안이 강세로 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위안이 중국 당국이요 알게 모르게 저거보다는 더 훨씬 강해져야 되는 위안화 강세 속도를 덜 둔화시키는 네. 오히려 위안화 약세를 갖다가 이렇게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거. 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또 위안도 워낙에 중국도 돈 계속 풀어제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저렇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과연 그러면 우리 이런 상황 하에서 일본도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BOJ가 금리를 올리든 말든 다카이치 총리는 또 내년에 엄청난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얘가 지금 156엔입니다만 위로 6엔 가면 160엔 돌파하고 아래로 6엔 빠지면 이제 150엔도 깨지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일본도 이런 식으로 해서 수출 경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 과연 우리 서울에서 이거 보시죠. 네. 첫날 24일 날 개입으로 이 21선을 무너뜨렸고 네. 그게 딱 61선 수급선에서 멈췄더니만 결국 26일 날 금요일 날 또 확 밀었고 네. 장 끝나고 나서 유럽장에서 한 10원 가까이 반등하니까 그걸 또 밀어버렸고 그랬군요. 그래서 네. 아예 지금은 감히 저가 매수 내지는 단기적인 롱플레이 이런 거 엄두도 내지 말라 하는 강한 시그널을 보냈고 오늘도 이제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밀리고 있죠. 상황이죠. 네.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1420 내지 15원 요 레벨도 더 밀고 내려갈 수 있는 당국의 힘이거나 아니면 당국의 의향이 1,400원 아래까지도 가는 그 정도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1,500, 1,600 하는 그 분위기를 갖다가 이렇게 돌려 세우는 정도로서 어느 정도 개입 효과를 뭐 그 정도로 누리고 이제 2026년 맞이할까 그런 정도로 한번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작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상계엄 때가 환율이 1,473원 네.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도 이제 올해가 이제 딱 오늘 내일 이 거래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맞아요. 예. 이보다 높은 선에서는 마무리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런- 1,500원을 좀 넘으면 맞아요. 안 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반영이 돼서 각종 대책들이 나온 것인데 과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M2 증가율이 이 만만치 않거든요. 뭐 맞아요. 3년간만 20%가 넘게 M2 증가율이 늘어났는데 미국은 이동안에 3%밖에 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M2 증가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도 중국에서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밀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이 좀 급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뭐 단계적으로는 좀 안 되겠지만, 네. 네. 그 얘기는 경은앵커 지금 질문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국내 수많은 경제학자 그리고 그쵸. 교수님들, 맞습니다. 석학들 모셔놓고 네. 밤새도록 토론해도 얘기가 답이 이어질 안 겁니다. 나오죠. 네. 뭐 답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답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을 갖다가 음, 이뤄낼 수 있는 어떤 정부의 의지 네. 내지는 의지, 정책 모든 정책 것들이 다 모든 그런 같이 것들이 관여돼야죠. 받쳐줘야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나라의 돈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보다 뭐 이번에 4.6이었나요? 4.3이었나요? 3분기 연율로. 그러는 나라에 우리는 1%, 2% 이루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쵸. 예, 그런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수가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강대국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죠. 세제도 손 봐야 되죠. 뭐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한국은행 금리를 내리겠습니까? 올리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 하에서 정책 수단은 또 좁혀져 있고 여기서 또 내부적으로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저희 어릴 때 들었던 총화단결이라는 구호나 표어는 네. 진짜 역사에 들어갔죠.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갈갈이 네. 찢겨져 있습니까? 네. 세대별, 계층별, 이년별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힘을 하나 모으기는 어렵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참 진짜 보통 일은 아닙니다. 보통 일은 아닌데 그러니 우선은 돈을 갖다가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민생지원금 네. 네. 그걸 왜 이재용 회장이나 네. 이명웅 씨 같은 분이 받아야 됩니까? 네. 그 20만 원이 될지 30만 원이 네. 될지 뭐 네. 차라리 정말 뿌리고 싶다면은 진짜 그런 돈이 정말 절박한 분들 있잖아요.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애쓰고 수고가 들어가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써준다면은 차라리 좀 더 나은 그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오늘도 참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앱을 하나 펼쳐보니까 네. 290개 오르고 코스피가 네. 560개 넘게 빠지고 있고 예. 그 와중에 지수는 지수는 오르죠. 오르고 있고 네. 코스닥은 오르는 것 내리는 것 똔똔. 네. 자, 그런데 이 상황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삼성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이런 쪽의 관련주만 가지고 내일 4,226이라고 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시키고 2025년을 갖다가 마감시키겠다는 분위기가 읽혀지죠. 네네. 그러네요. 예,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네. 요거 지금 이 분위기가 결국은 연말입니다. 연말이고 내년에 이제 진짜 비치에서 돌아오는 큰형님들 월가에서나 뭐 싱가포르에서나 동경에서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판세를 한번 확인하면서 네. 또 가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K자 형태가 좀 모든 구석구석에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해결해야지만 이런 환율 급등이나 이런 주식에서도 K자형에 따른 포모 현상도 좀 극복이 될 텐데 이게 또 저희가 이제 말만으로는 되는 것들이 아니고 그렇죠.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좀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네.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함께 듭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과 일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잠깐 또 이웃 나라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앞서서 이제 포치 얘기를 하시면서 중국의 위안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7위안을 깨고 네. 이제 위안화가 7위안을 깨면서 위안화 강세는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보면서 이제 중국에서도 내수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내수 부양에 대한 의지를 좀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 또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또 네. 이야기 좀 나오고 있거든요. 위안화 강세가 또 우리 원화 환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아무래도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그리고 달러엔 환율도 이렇게 다시 슬금슬금 내려오는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이렇게 된다면은 서로 동조화될 수밖에 그쵸. 없는 게 또 네. 환율이니까 그쵸.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하향 안정화가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도 네, 있겠죠. 좀 도움을 될 수 도움이 있겠죠. 될 수가 있는 네. 거죠.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워낙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약세를 원하는 걸 맞아요. 우리가 알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1월 가면은 윤곽이 드러날 텐데 케빈 워시가 될지 케빈 하셋이 될지 뭐 아니면 갑자기 또 크리스토퍼 월러로 확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마 면담 가운데 저 열심히 금리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쪽으로 기울겠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진짜 다들 내년은 달러 약세가 재개되는 해가 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네. 실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달러 약세가 된다면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다시 1,300원대 환율로의 어떤 진입 네.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이번에는 아주 폭력적인 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폭력적이다 싶을 정도의 어떤 개입이었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만 가끔씩은 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너무 일방으로 그리고 1,480원대에서 그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요 일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말이죠. 네. 이런 식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이 어떻고 뭐뭐를 떠나가지고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사실 조금 버거운 거예요. 아마 이때도 당국은 계속해서 1,480원에서도 막았고 85원에서도 숱하게 막으면서 이런 차트가 나왔겠습니다만 이쯤 됐으면은 사실 여기서 이거 뚜껑 열고 1,500원대 가자라고 하는 식의 어떤 그 기관이 되었건 개인이 되었건 이른바 스펙 투기적 움직임은 조금은 위험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꼴랑 뭐 30원, 40원, 50원 뭐 이런 식으로 또 조롱하거나 비하할 것도 아니고요. 지금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시장에 맞서지 말라와 정부에 맞서지 말라를 단기적, 중기적 관점에서 잘 조율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맞서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위안화 강세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면 엔화의 향방을 좀 어떻게 점치시는지도 궁금한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일본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30년 만에 0.5% 마의 벽을 깼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저는 좀 계속 지속되고 있더라고요. 예. 이와 함께 또 슈퍼 재정, 일본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고 있던데 예. 뭐 내년도 예산안이 122조엔 예.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있는 와중에 엔화의 향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래요. 이거 다시 띄울게요. 네. 이때만 하더라도 이 커서가 끔뻑거리는 이때만 하더라도 80엔, 75엔, 80엔 하던 이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였고 일본은 디플레이였습니다.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돈 팍팍 찍어내 하는 그걸로 해서 뭐 이렇게 엔도 약세로 가고 그 팍팍 찍어낸 그걸로 달러 바꿔서 미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도 이루어지고 니케이도 올라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은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제2의 아베를 갖다가 선언하면서 네. 나는 아베 총리보다 더 세게 나갈 거야라고 맞아요. 하는데 예. 완전 금융 환경이 다르잖아요. 네. 지금은 여기도 인플레를 갖다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기다가 30년물 같은 JGB 장기채는 뭐 3%를 넘고 있고 그런 와중에도 들어오는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것보다 세출 더 많이 하고 무슨 땅 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걸 갖다가
적자 국채를 또 발행해서 맞습니다. 조달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시중에 있는 돈을 갖다가 국채 발행해서 빨아들인다면 시중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 투자가 됐건 실물 투자가 됐건 금융 투자가 됐건 투자할 돈이 줄어드는 거고 아니면 아베 때처럼 또 찍어내는 그걸 갖다가 BOJ가 또 팍팍 사주면서 또 얘는 펑펑 내주든지 뭐 그런 식인데 지금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 미국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뭐죠? 현대 금리는 좀 낮추고 네. 돈은 좀 찍어내더라도 어쨌거나 부양하자. 맞아요. 더군다나 미국도 내년에 선거. 네. 뭐 이런 식이니까 지금 다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뒷감당은 생각 안 하는 거는 동서고금에 질리고 예. 예외가 없고 중국도 나- 내년이 중요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와중에 서로 이제 못난이 경쟁을 갖다 하는 와중에 달러가 더 못났을지 다른 놈들이 더 못났을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그래요. 이게 달러 인덱스가 한 번만 더 또 눈으로 보고 가시죠. 네. 어떡할까요? 이거 이러다가 이제 툭 떨어지는. 근데 네. 여기서 저는 막 차라리 이게 더 오히려 현실적인 전망 아닐까 싶습니다. 달러의 급락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의 급락 내지는 여기서 달러의 급반등 이걸 갖다가 당장 내년 1분기에 기대한다기보다는 네. 고만고만할 것 같아요. 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한 95, 96 위로는 100 뭐 이런 정도에서 100을 올라선 100 지금은 100이 아니라 뭐 한 98, 99만 올랐어도 예, 그렇죠. 분위기 싸해지는데 네. 그런 상황으로 보고 우리도 뭐 한 많이 밀리면은 뭐 한 1380 위로는 어쨌거나 1480 우리가 이번에 한계를 봤던 네. 요 안에서 움직이는 네. 그런 상황. 네. 그러면서 진짜 서학개미들이 돌아오는지 여부도 네. 한번 지켜보시고 또 이게 법제화가 어느 정도로 순탄하게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차근차근 확인하며 가시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약간 1,380원대를 좀 마지노선 평균적인 또 회귀선으로 좀 보고 네, 계신 뭐 그 정도로 금액대를 예,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런 가운데 또 환율과 함께 또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향방도 굉장히 좀 금리. 중요해지는데요. 예.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도 내년 이제 1월 15일에 있고 예. 이제 FOMC 회의도 내년 1월에 있는데 예. 또 내년에는 미국에서는 또 페드 의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트럼프가 워낙 금리 인하를 줄기차게 외치니까 예.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난번 회의 때는 약간 매파적인 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네. 어쨌거나 스티브 마이런 이사는 1월까지라고 했고 거기 물러나는 그 자리에 이사 자리에 누구를 갖다가 앉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차기 연준 의장이라 보면 되고 차기 연준 의장이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가는 이제 거군요. 되겠죠. 네. 그렇군요. 아니면은 예, 뭐 케빈 헤셋이나 케빈 워시 같으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고 혹시나 뭐 제3의 카드라고 크리스토프 월러 이사가 연준 의장으로 이렇게 지명된다면은 네. 새로운 인물이 또 그 자리에 이사로 오긴 오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래도 아무리 갈참이지만 파월 의장 5월까지는 의장인데 맞아요. 예, 그리고 12월에 한 얘기가 있는데 네. 그리고 시장도 그렇게 프라이싱 하는 게 당장 1월에 금리를 아니 뭐 4점 몇 프로씩 성장한다는 나라가 왔다 갔다 하지만 네. 분기별로 네. 연율로 계산하다 뭐 그 즉 3분기를 보아하니 이 페이스라면은 2025년에는 4.3%인가 4.6%인가 성장을 4%라 쳐요. 4% 성장하는 나라. 아니 4% 성장하는 나라면 기본적으로 4% 금리는 줘야죠. 4% 금리 내서 4%를 성장할 수 있으면 똔똔인데 네. 거기다가 인플레가 좋아요. 목표치만큼 잡혀서 2%로 쳐요. 예, 예. 그러면 플러스 2%에서 금리라는 놈이 6%는 돼야 되는데 아하. 지금 이게 3.75인데 트럼프 대통령 계속 내년에 낮추라는 내년에 거잖아요. 1%나 그 밑으로 가야 된다니까. 아이고, 예. 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1월에는 당장 움직이긴 어렵다 보고 우리 한은도 당분간은 동결 기조다라고 힌트를 줬는데 지금 당장 한은 입장에서 1월부터 움직일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이 정도 올라온 채권 수익률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거액 투자자들 그 많은 돈을 주식이나 뭐 이런 데다 담아두기는 좀 뭐하고 뭔가 그래도 안정적인 그렇게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 담아두고 싶은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수익률이 왔으니까 과연 이제 거기다가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작년 한 3, 4분기부터 해서 채권 사세요, 채권 사세요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마케팅이 됐는데 막상 거액자산가들 우리 국내 주식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특히 국내 쪽에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또 손절까지 하셨어요. 계속 금리가 오르니까 그렇군요. 즉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뭐 그런 상황이 돼서 그리고 내년도 아마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안 확정되는 거 보고 특히 손절을 갖다 결심한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내년에도 엄청 국채 찍어내겠구나 네. 하는 그런 어떤 게 보이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뭐 채권하는 전문가들은 지금은 진짜 뭐 한 번 더 속아주세요. 지금은 다시 채권 살만합니다. 아, 뭐 이런 그래요? 얘기를 하긴 합니다. 네. 하긴 하는데 네. 뭘 채권을 사요? 계양전기 사면은 뭐 하루에 30%인데. 네. 동양고속 가니까 계양전기가 오네. 아, 그렇군요. 또 종목에 대한 또 그런 매력이 여전히 채권에 비해서는 좀 높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 거군요. 종목에 대한 매력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살 떨려서 못해요. 그거.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내년도에 있을 FOMC 회의 또 금통위의 금리 결정을 또 주목을 해보는 가운데 그러면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지금 아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코스피가 지수는 오르지만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더 많고 이 삼성, 하이닉스 안 가고 계신 분들은 소외감도 굉장히 크고 이와 네. 함께 환율도 급등하고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미국 주식에서 들어오라 하니까 그럼 미국 주식 지금 팔아야 되나라는 싶기도 하고 지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글쎄요, 어쨌거나 뭐 우리 국내 반도체 투톱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있죠. 진짜 이거는 뭐 다들 없어서 못 산다고 하니까 그 디램 가격 올라오는 것도 놀랍고 그래서 이거는 뭐 과거에도 몇 차례 그런 어떤 사이클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최근에 우리가 뭐 AI 열풍 미국 주식들 중에서 AI 관련주들 한번 날아가는 거 엔비디아 뭐 그런 거에 비춰서 한번 해볼 만한데 문제는 이제 그 와중에 상대적으로 못 오르거나 수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참 그 속 따가움을 내년에 네. 견뎌내야 할 맞아요. 것인가 하는 네. 부분이 있고 최근 들어서 오라클이 애를 먹였습니다만 오라클은 어쨌거나 뭐 저 역사적 저점에서 금년에 봤던 역사적 고점의 절반까지 딱 토해내고 나서는 이제 반등 시도 나옵니다. 그 캐캐묵은 틱톡 재료 가지고 다시 그래 하는데 보면은 약간 사기성이 좀 사기성이라기보다는 진짜 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9월 10일이었나요? 그 오라클에 대해서 가이던스 내놓은 거 보니까 예. 뭐 엄청난 가이던스를 내서 시장이 입이 쩍 벌어졌는데 그 다음 날부터 쭉 빠져서 오히려 그때 1월 21일 날 그 스타게이트 그 병풍 세웠던 날 네, 주가보다 더 네.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오라클을 더 팔겠느냐? 소프트뱅크도 이 연중 고점 대비 그렇게 빠졌는데 네. 여기서 더 빠지면 아직까지 그래도 미국 대통령인 네. 그분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느냐? 아직 레임덕 올 때는 아니죠. 예, 그래. 예. 뭐 대마 불사 내지는 네. 아직은 타이밍은 아니다 한다는 예. 차원에서 오. 그동안 많이 빠졌던 주식들 네. 더 뭐 이렇게 팔기보다는 네. 좀 붙들고 견디고 있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요. 미국 주식은 그렇고 네. 우리 국내는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도 어떤 업종 로테이션 그런 전망이 결국 뭐 M7 뭐 배트맨 이런 소리만 하다가 이제 그게 조금 딴 데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우리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확 쏠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맞아요. 예. 뭐 바라기는 꿈을 먹고 사는 업종 로봇하고 바이오인데 그렇죠. 거기서 뭔가 이제 꿈이 아닌 네. 꿈인지 생신지에서 좀 생시로 좀 넘어가는 소식들이 네. 내년에 좀 들리기를 이거는 뭐 전망이라기보다는 더 희망해 봅니다. 지금은 전부 보면은 재무제표 들다 보고 있으면 이 주가가 약간 꿈을 먹고 올라가는 종목들이죠. 이 주가가 정당 안 되는데 네, 네.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그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 주식은 팔지 말고 조금 더 버텨보시기를 말씀하셨고 로봇, 바이오 다음 섹터로 좀 유망하게 보시면서 이익이 좀 가시화된다면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올해 주요국의 지수 상승률을 좀 비교 분석을 예. 해봤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피가 거의 70% 맞아요. 예, 유례 없이 상승을 했고 중국이 한 20%, 일본도 30% 그리고 미국 나스닥이 이제 뭐 AI 붐과 함께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좀 어느 국가를 가장 유망하게 보고
갖고 계시는지 소장님의 개인적인 뷰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아유, 저 토요일 날, 예. 토요일 날 어제 보니까 우리가 71.1%였나? 네, 맞아요. 네. 코스피가. 그렇죠. 그게 작년에 한 9% 빠지고 나서 금년에 71%, 오늘은 73%도 되겠구만. 그러게 오늘까지 어쨌거나 합하면 네. 넘버 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글로벌. 네. 그래서 얼추 이제 팬데믹 이후로 S&P 500 오른 거 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작년까지만 해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 했던 그런 어떤 흐름에서 올 한 해 바짝 당겨가지고 이제 키는 맞췄는데 그러면 뭐랄까요? 네. 뭐 지수는 어쨌거나 네. 매니지 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지수는 매니지 할 것 같은데 네, 종목의 문제고. 예, 내가 들고 있는 놈이 네. 갈라는지 그렇죠. 2차 전지가 좀 아, 살아날 수 있을지 뭐 네. 그런 게 조금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지수는 견조하게 보시되 2차 전지가 좀 반등을 아니 해줄지? 2차 전지뿐만이 아니고 네, 다른 제 얘기는 업종들. 예. 반도체가 잡아 당기는 이 지수인데 음. 여러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내년에 그 미국처럼 진짜 업종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아. 조금 이렇게 네. 힘을 받을 수 있을란가 하는 부분은 한번 연초에 한번 가늠해 보시죠. 네, 네. 그러면은 뭐 우리 투자자분들도 포모 현상, 나만 반도체 없어서 소외됐던 마음도 조금 풀어지실 테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예. 근데 또 은이 한 이 정도 오니까 또 은 $300 갑니다. 이런 전망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좀 쎄하긴 합니다. 네, 꼭 그렇군요. 저럴 때 보면 네. 얼마 못 가더라고. 아, 유가 100불 넘으면 200불 네. 간다고 골드만 사서 난리치고 할 때 보면 네. 그때 들어가면 이제 아, 몇 년을 고생하는데 그렇죠. 네. 아니 뭐 70불 정도에서 막혔어야 할 은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80불, 오르고 80불 있죠. 네. 넘다 못하고 갑자기 월가에서 300불 갑니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이게 뭐 시장이긴 합니다만 다이내믹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하루도 네. 심심할 날이 없습니다. 네. 장만 열리면. 네, 그러니까 그런 다이내믹한 시장 안에서 내 종목은 좀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드네요. 네. 예. 네. 그리고 저 무슨 뭐 맨날 똑같은 멘트로 뭐 왜 제 카카오톡에는 안 들어오시면 안 나갈까요 하는 거 그거 죄다 그 사칭입니다. 속지 마시고요. 예. 네. 근데 왜 나는 사칭하는 놈이 없지? 참네. 아, 원하시는 겁니까, 소장님? 네, 그런 건 아니시고. 저거 보기엔 전혀 전문가가 아닌가 봐. 네, 예. 아닙니다. 오늘도 소장님과 함께 또 환율 그리고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 이야기를 함께 해봤는데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정성스레 이제 PPT를 준비를 해주시면서 앞장에 또 네. 저희 얼굴도 함께 넣어주셔가지고 그렇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소장님. 경원 앵커 만난다길래 네, 아주 네. 반가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소장님과 함께 또 한 해 주식시장을 되돌아보고 최근에 급변동하고 있는 환율의 움직임 점검을 해보고요.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세워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